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홍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5번째 시간입니다. 제2장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낭독하겠습니다. 직장인과 사표. 사표를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오면 한번 멋지게 사표를 던져보고 싶다고 한다. 마치 보기 싫던 사람에게 절교를 선언하듯 멋지게 사표를 써서 미련 없이 내던져 보고 싶다는 것이다. 늘 그렇고 그런 직장, 지겹고 안 이뻤고 더러운 업무들, 그리고 내게 고압적이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내 직속 상관과 그 위에 괴수 사장을 향해 휘휘 휘갈겨 쓴 사표를 휙 던져보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소속 성명을 쓰고 위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소직을 물러나려 합니다. 1994년 5월 5일 이 암흑에, 그리고 도장 쾅, 사장님 귀하. 내용상으로야 별 감정 없이 평온하지만 그 행간에 담은 나타낸 섭섭하고 분하고 후련한 마음이야 필살로 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 나 간다. 내 더러워서. 여기 아니면 먹고 살 데가 없어서 등신같이 엎드려 죽어지는 줄 아냐? 나 갈 데 많다. 오라는 데도 여러 군데 있다. 너 알겠냐? 그 잘난 자리, 그 엄청난 봉급. 생각 같아서는 벌써 사표 던지고 나갔어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사나이가 우물을 파도 한 우물 파랬다는 속담이 마음에 걸려서 여태껏 물도 안 나오는 사막에서 청춘을 바쳤다 뭐. 조금만 참으면 가장자리 하나 줄 텐데? 야, 웃기지 마라. 이거 왜 이래. 누구 가장 한번 못해서 안 달란 놈 봤어? 여기 아니라도 조금만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질 우물자리 여기저기 널려있어. 야,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잘들 있어라. 나 간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내게 잘해주던 그 사람 같은 몇몇 사람들을 두고 떠나게 됐다는 거, 그거 하나다. 그 밖엔 아쉬울 것도 후회될 것도 미련이 남을 것도 한 푼 없이 없다. 알겠냐? 자, 나 간다. 잡지 마. 잡지 마, 놔. 이거 왜 이래? 잡지 마. 그러나 기실은 저쪽에 금방석이 날 기다린다 해도 누가 꼭 잡아주면 사표를 다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은 것이다. 1991년 여름, 나도 사표라는 걸 내봤다. 20년 정들었던 KBS 방송국을 떠나 신생 SBS 방송국으로 이적하기 위하여 16절 하얀 종이 위에 소직을 떠나는 마음을 적어 떨리는 마음으로 제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표가 수리됐을 때 나는 매우 놀라운 경험을 했다. 사표가 수리되던 날 사무실에 와보니 전화기가 없어졌다. 책상이 깨끗이 비워졌고 자리 배치가 새로 됐다. 나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20년 정든 내 자리. 난 형언할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다. 아, 한 직장을 떠난다는 아픔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애써 태어나려 했지만 약간의 현기증 같은 것도 느꼈다.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당연히 있어야 하는 전화기 한 대, 그리고 보잘것 없었던 사무용품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나이게 하던 소품들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꼈다.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의 눈길이 하루아침에 식은 것은 아니겠지만 나로서는 이제 떠나버린 일터요, 남의 직장이 돼버리고 나니 느낌은 사뭇 달랐다. 점심 먹었어? 점심 약속 있어? 퇴근길에 한잔 어때? 언제나 주고받던 그 시시하던 이야기들이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사표를 내고 나면 출근지가 달라지거나 출근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사표가 수리된 후에도 담당했던 프로그램이 개편될 때까지는 계속했어야 하는 특이한 상황이어서 그런 경험을 한 것이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그 평범하고 상투적인 제의나 퇴근길에 술을 한잔하자는 통속적이고도 지긋지긋한 제의조차도 내게는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뿐이 아니었다. 전화기가 없어졌으니 연락처가 없어진 셈이며 하루에도 수십 군데서 걸려오던 귀중한 전화들이 일시에 두절됐다. 가끔 지나가던 후배들이 전해주는 전화 메모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 일이 있으면 나는 공중전화에 매달려야 했다.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었지만 자격지심이 생겼다. 여기에 다 쓰기 어려운 자질구레한 일들을 겪으며 정들었던 KBS를 떠날 이별 연습을 했지만 추석날 구내식당에서의 일은 내 가슴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건이었다.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스태프들과 줄을 서서 구내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식당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오늘 중식 무료. 그러나 그 밑에 조그맣게 단 직원의 하남이라는 글씨가 보였던 것이다. 남자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 직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수만은 없다. 그것은 남자의 의지이며 생활이며 자존심이며 반려이며 안식처이며 전투장이며 지옥이며 천국이다. 생활을 바칠 수도 청춘을 바칠 수도 명예를 걸 수도 몸을 맡길 수도 생명을 걸 수도 그리고 모든 것을 얻고 싶은 응석을 부릴 수도 있는 곳이다. 그곳은 항상 그 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곳으로 보이지만 그곳을 떠나려는 마음을 이기며 끈질기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어쩌다 용기를 내어 나와보면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한다. 단 오래 정들었을수록. 1991년 10월 5일 KBS 아침 프로그램 이계진의 아침마당의 토요 특집을 맨 마지막으로 끝내며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울먹이는 인사를 대신했다. 우리는 만날 때 헤어질 것을 염려하듯 헤어질 때 또다시 만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비록 정들었던 KBS를 떠나지만 저는 언젠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처음 사표를 곱게 써서 던져본 사람의 마지막 인사였다. 지금은 SBS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에른 스트림이 죽은 6월. 나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집에는 퇴근하자마자 일찍 들어오고요. 그렇다니까. 구질구질하게 친구들 마구 끌고 들어와서 술상 차려라 밥상 차려라. 잠자는 사람 두들겨 깨우기 없기에요. 맹세코. 신랑의 다짐을 다시 들어본 신부는 행복했다. 필부들의 너절한 삶이 아닌 뭔가 남다른 둘만의 행복이 예견되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에 신랑은 정말로 약속을 잘 지켰다. 아니 약속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신부만을 위해 사는 듯 했다. 오전 8시 집을 나서 출근하면 회사에서 일하다가 일정한 시간에 여보의 안부를 물었고 오후 6시 땡 하면 퇴근해서 소요시간 40분의 귀갓길을 어김없이 되짚어 돌아왔다. 신부는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도 없었고 이런저런 핑계로 외식을 하고 늦는 날도 없었다. 혹 상가에 들를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핑계로 늦는 일도 없었다. 그렇게 꿈같은 신혼 시절이 흘렀다. 1년, 2년, 3년.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다. 우리 남편은 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친구도 없나? 퇴근길에 술 한잔 하자는 동료도 없고 저녁 한번 같이 먹자는 동창도 없고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자는 계모임도 없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 술 한잔에 취기가 돌아 귀가하는 필부들의 모습이 새삼 아름답게 보였고 객기를 부리듯 큰소리치며 친구의 손을 잡고 대문을 들어서는 감남들의 모습이 부인에게도 그리웠던 것이다. 남편에게는 친구의 존재라는 게 없었다. 오로지 자기 생활에 충실한 모범적인 남편이었고 가장이었다. 결코 결혼 전 부인과의 철석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아니었다. 천성이 그러했고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그러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다. 친구가 없는 남자. 친구. 남자에게 있어서 친구의 존재란 무엇인가? 친구는 또 다른 나의 분신이다. 내가 있으므로 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가 있으므로 내가 있을 수도 있다. 친구는 사회생활의 2인 삼각형 동반자다. 친구는 어렸을 때 생각나는 구원자이자 좋은 일에도 먼저 생각나는 얄미운 존재다. 친구는 형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부족감까지 채워주는 희한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소중한 친구를 많이 갖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20대까지는 모두가 친구 같고
30대엔 친구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40대에 어느 해에 결산을 해본다. 이미 나를 떠났고 내가 멀리한 지 오랜 친구가 많다. 30대를 지나 40대가 될 때까지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바로 나의 친구이며 나 또한 그들의 친구가 아닐까? 만약 40대에 한 명의 친구도 없다면 인생은 절반의 실패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가 내게 친구가 몇이나 있느냐고 물으면 난 잠시 주저해야 할 것이고 일단 두 손을 다 내어 누구누구를 꼽아볼 것이다. 그러다가 그 꼽은 손가락을 대표며 다시 생각할 것이다. 내가 그를 친구로 생각할 만큼 그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사귀었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받았단 말인가. 난 언제나 군림하는 전나무 같았고 친구들은 내게 깔보였다. 잔솔 같은 존재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가슴 아픈 말을 하지 않았고 이기적 눈초리를 보이지는 않았는지, 악수의 온도는 어떠했는지. 그가 소령이었을 때 나는 아나운서였다. 그가 대령이었을 때도 나는 아나운서였다. 그의 견장에 별이 찬란한 지금도 나는 마이크의 미련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악수의 온도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의 자세가 평행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러한 불변성이 우정의 풍토에서의 상록수인 것으로 믿고 있다. 고 장기범 아나운서의 수필 악수의 온도 중에서 바로 이것이 우정의 근본이다. 그러나 가끔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지위라는 것과 형편이라는 우스운 격차 때문에 우정의 푸른 잔디 위에 금을 긋고 높은 벽을 쌓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슬픈 일이다. 그리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기도 하겠지만 친구라는 대상도 효용같이 여하에 따라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듯하다.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는 속담의 의미는 조금 변했을지도 모른다. 친구는 기댈 만한 친구가 좋고 옷은 유명 브랜드 것이 좋다. 친구가 많은 것처럼 떠벌리는 남자들을 보면 대개 효용가치를 기준으로 알고 지내는 사내들의 숫자를 들먹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싫다. 우리한테 전화를 걸고 싶고 비가 내리는 날 오후에 술 한잔 같이 마시고 싶은 사람. 내가 그의 허물을 사랑하듯 그도 나의 허물을 사랑할 수 있는 사이. 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사이. 감출 것도 억지로 드러내 보일 것도 없는 사이. 그저 그 이름을 수식 없이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사이면 내 친구로서 족할 것 같다. 히틀러는 친구가 없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그의 다정했던 친구는 돌격대의 참모장이었던 에른스트 대이였으나 1934년 6월 3일 히틀러에 의해 사형당했다고 한다. 그는 히틀러와 너니 나니 하는 말로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그가 사형을 당한 후에는 히틀러 총통을 그냥 아돌프라고만 불러줄 사람이 독일에는 한 사람도 없게 됐다고 한다. 에른스트림이 죽임을 당한 6월이다. 우리는 히틀러가 되어 수많은 에른스트림을 사형시키는 삭막한 6월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대의 남자가 친구도 하나 없이 성공한 하이 히틀러이기를 바라거든 남자에게 꼭꼭 일찍 집으로 들어오라고 강요할 일이다. 친구 없이도 생존은 가능하니까. 남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싶을 때. 대학에 들어갔던 해에 소설가이신 교수께서는 고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셨다. 옆에 누가 없어서 고독하고 가을이어서 고독하고 알 수 없는 상실감에서 고독하다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고독이라는 말의 오용이거나 남용일 것이라고 하셨다. 적어도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시절의 지사들의 가슴 속에서 또는 조국을 떠나 기약 없는 방랑의 길을 걷던 시절의 예술인들의 고뇌 속에서나 우리는 고독이라는 말을 들을 법하다는 것이다. 감명 깊은 말씀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고독감은 분명히 있다. 산업사회에서 얻은 부와 명예와 정신적, 물질적 풍요나 위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진한 고독감을 느낀다. 글쎄, 그것이 사치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보면 사람 멀미를 하는 명동거리에서도
홀로 서 있는 착각을 느끼듯 고독감을 느끼는 산업사회의 외로운 군상들이다. 거대한 조직 속에서 한 개의 불상은 부속품처럼 움직이며 살아가는 각자의 모습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한다. 아우성치며 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아우성은 함성의 일부일 뿐 합창 속의 한 파트처럼 결코 돋들리지도 않는다. 한 사람쯤 더 있어도 그만, 한 사람쯤 빠져도 그만일 것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런 속에서 일에 지친 나그네들은 외롭고 서글프다. 그 외로움과 서글픔을 달래줄 것은 무엇인가? 가장 손쉬운 것이 술이다. 더욱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술은 무엇일까? 음료일 것 같기도 하고 마취제일 것 같기도 하고 환각제일 것 같기도 하다. 또 어쩌면 만용을 부리기 위한 연료 같기도 하다. 아니 어떤 때는 체면의 외투를 벗기고 광기를 부리게 하는 촉진제 같다는 생각도 든다. 술은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승진을 위한 화학무기 같기도 하고 악용하기에 따라서는 사랑을 위한 사양 같기도 하다. 그러다가 술은 사신이 되어 우리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한다. 술은 돈이 없어서 못 마실지는 몰라도 핑계가 없어서 못 마시지는 않는다. 승진 소식에 당연히 한 잔, 전보 소식에도 위하여 한 잔, 자천의 징계에 울분으로 한 잔, 수상의 신입의 등남에 축하하며 한 잔, 심지어는 새 옷 입었다고 새 구두 사 신었다고 또 한 잔. 세상에 착복식 착화식으로 술 마시자는 나라 사람들이 또 있을까? 어느 날 인사 발령이 무더기로 났다. 발령장을 들여다보던 한 동료가 하는 말은 또 며칠 동안 술판이 벌어지겠군이었다. 정말로 그 후 며칠간 회사주의 단골집에서는 술판이 벌어졌으며 술집 여주인의 신나는 웃음 속에 우리의 간장은 피멍이 들며 물상이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전 단계까지 남자들은 객기와 의무와 호기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아침에 출근하여 간밤에 마신 술에 대한 은근한 자랑이 시작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경우 음주무용단은 과음과 폭음으로 몰고 가기 일쑤다. 동창 녀석을 만나 5이서 맥주 70병을 먹었느니 고향 친구를 만나서 3시에 소주 8병에 양주 5병 먹고 호프집에 들렀는데 그 뒤는 모르겠다느니 어제는 3차까지만 갔더니 이렇게 가뿐할 수가 없다느니 새벽 3시까지 맥주를 마시긴 마셨는데 화장실 들랑거리기가 귀찮았다는 식으로 알코올 분해 능력을 과장하기도 한다. 술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에 관한 이야기 다음으로 과장이 심한 것이다. 그것은 결국 동물적인 상대 위협 본능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퍼마시고도 이렇게 거뜬하니 감히 내게 도전하지 말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현대라는 사냥터에서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서글픈 위장인 셈이다. 남자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한다. 아니, 최소한 크게 밀리려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젊은 동안에. 대략 45세쯤 남자 나이 45 정도까지는 그러한 원시적인 허세와 함께 반기에 술을 마신다. 실제로 어느 정도 간이 나빠지고 콩팥이 붓는 등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나보다 센 음주자를 따라가거나 지지 않으려고 애쓰다가는 부질 없음을 알고 주저앉거나 물러앉기도 한다. 슬프게도 그것은 젊음이 가고 있다는 생애 제3막 3장의 입구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때 남자들은 알 수 없는 허전함으로 풀이 꺾임을 느낀다. 말이 없어지고 담배를 피워물고 허공을 바라보며 한 20년 전 내 모습 같은 후배들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래, 좋은 시절인지도 모르지 하는 회상의 미소일 것이다. 아마 그때부터 진정 술맛을 알게 될 것이다. 목적이 있어 마시거나 원하지 않는 술을 객기와 호기와 의무로 마실 때는 체력을 무기로 한 육탄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인생의 과거라는 아름다운 안주를 집으며 참술 맛을 느끼게 된다. 고독이라는 그림자를 술벗으로 혼자 마시는 날도 있지만 하늘이 맑은 날, 가을비가 내리는 날 한둘의 다정한 친구를 무리 없이 불러내 조용히 마신다. 가능하면 분위기 괜찮은
한두직 당부를 정해놓고서 아내보다 조금만 젊으면 좋으니 수다스럽지 않은 주모만 있으면 고맙게 들려주는 바하나 모차르트나 브람스면 좋겠고, 가끔은 20, 30년을 거슬러 올라간 통기타 반주의 음유가요여도 좋겠다. 많은 대화나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아니어도 좋다. 가끔 한마디씩 던지고 웃으며 옛일을 회상해도 좋다. 주머니가 가벼워서 우물쭈물하던 일, 월급 되면 장부를 들고 나타나던 술집 총무의 밉살스러운 얼굴, 파출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까칠한 얼굴로 출근하던 일, 전봇대와 마주서서 통사정하던 술친구들의 모습, 모두 다 좋다. 그렇게 마시는 술은 몇 잔의 칵테일 정도거나 몇 잔의 포도주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호금의 절반 전에 꺾이지 않고 고독과 함께 마시는 분위기의 술자리까지 갈 수 있다면 남자의 일생은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자, 어때요?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늘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퉁이 그 카페에서 한잔 하실까요? 그 친구가 또 플루트를 가지고 올 텐데 목구멍으로 넘어오려는 고독감이 있거든 술로 씻어 넘기지요. 행복한 얼굴. 나는 한때 시청률은 그리 높지 않으나 아주 의미있고 보람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일요일 아침 6시에 방송되던 나의 삶, 나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어려운 시절에 많은 고생을 했고 빛도 나지 않는 자리를 운명처럼 지키며 살아온 외길 인생의 원로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약 1시간 동안의 일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이긴 하다. 그러나 그 1시간 동안에 진하게 쏟아놓는 순도 높은 이야기기에 더욱 귀하고 감동적으로 들리는지도 모르겠다. MC인 나로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때로 외길 인생 이야기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울고 웃으며 공감하기도 한다. 물론 웃음은 보이지만 슬픔은 보이지 않도록 애를 쓴다. 어렵고 험한 길이라서 같이 갈 사람도 없었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 혼자 걷기에 쓸쓸했던 세월이 그 얼마일까. 그래서 더욱 빛나는 그분의 삶일 것이지만 한 길을 걸어온 원로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생각해봤다. 과연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의 아름다운 외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다. 운명론자는 아니므로 운명대로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굳게 믿고 있고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나다. 그렇게 하여 생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그것은 내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원로들 가운데는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일생을 평탄하고 호사스럽게 산 분이 한 분도 없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헤치며 산 분들이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공통적인 점은 건강했고 추진력이 강했으며 무엇보다 그가 처해 있던 환경과 일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아나운서의 길 20년쯤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친구에 비하면 비단길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국민학교 동창생인 고향의 내 친구는 지금 돼지를 기르고 있다. 친구를 찾을 때마다 맡는 그 쾌쾌한 돼지들의 냄새는 코가 지쳐야만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역하다. 그렇다면 그 냄새를 매양 맡고 살아야 하는 친구는 어떨까? 그런 생각에 나는 가끔 부끄러움을 느낀다. 친구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더럽고 힘든 일을 하며 산다. 그런데도 그는 언제나 웃으며 살고 희망에 살고 행복한 얼굴로 산다. 친구뿐 아니라 그의 부인도 그렇다. 과학적으로 능률적으로 돼지를 기르려고 연구하고 더 맛있는 고기를 생산하려고 머리를 쓴다. 돼지 파동을 몇 차례씩 겪고도 호들갑 떨며 돼지를 팔아치우거나 구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손에 생사가 달린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돼지들을 사랑했고 그 돼지들은 보온이라도 하듯 그에게 불을 안겨주었다. 모르겠다. 친구가 TV 화면에서 웃음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내가 부러웠는지, 시샘을 했는지,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그러나 적어도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느낀 것은 그가 돼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녀석 같다는 생각이며 지금 아주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다. 아니, 행복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행복하다. 나는 도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그들은 진정으로 불행한 것이 아닌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행감은 남과의 단순하고도 이기적인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곧 쳐다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내 친구는 나를 대할 때 아마 한 번도 쳐다보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를 내려다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꾸어서 만약 내 친구가 나를 대할 때 쳐다본다고 느낀다면 또는 내가 그를 내려다본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만나서 반갑지 않을 것이며 이미 친구가 아닐 것이다. 고향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다 뿐만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 내외를 보고는 오히려 방송일에 힘을 얻는다. 왜냐하면 나도 가끔 힘에 겨울 때 사는 게 뭔지를 느끼며 부끄러울 때가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자동차처럼 달려온 방송일은 내가 사랑했던 일이다. 이제 앞으로 어떤 자세로 마무리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금 내가 내 일에 자긍심을 느끼고 내 일을 사랑함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가죽을 마름질해서 마구를 만드는 일이 따분하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있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미쳐 날뛰는 말을 다스리는데 자기가 만든 제품이 쓰이는 것을 보고는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다시 열심히 마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따분하고 고달프고 비천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성공의 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 행복한 내 친구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진리다.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사랑, 그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아름답고 어디서부터가 추한 것일까? 사랑, 도대체 어떻게 규정짓고서야 그 이야기가 끝날 것인가? 그대의 것이 아니거든 보지를 말라. 그대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라면 보지를 말라. 그래도 강하게 덤비거든 그 마음을 힘차게 불러일으켜라.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갈 것이다. 괴테의 말이다. 누구나 고백하고 싶은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결실을 맺었든 아니든 또는 그것이 용기와 함께 했던 것이든 아니든 누구나의 가슴에 깊이 깊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때로는 예기치도 않은 순간에 터지는 휴화산처럼 엄청난 힘으로 그리움의 용암을 토해낸다. 어느 날 방송국 휴게실에는 나를 옛날에 애인이라며 찾아온 가엾은 여자가 있었다. 물론 생면부지였으며 그럴 리도 없는 낯선 사람이었으나 몇 번의 전화 끝에 막무가내로 찾아온 것이었다. 40이 훨씬 넘은 그 여자는 한참씩 찻잔 너머로 나를 바라보며 한마디 말도 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띄엄띄엄 그 여자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슬펐고 또 아름다웠다. 그날 나는 그 여자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통하여 사랑의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은 어떻게 한 여자를 병들게 했을까? 사랑은 어떻게 한 여자의 체면을 앗아갔을까? 사랑은 그렇게 오래고 먼 시공을 뛰어넘어 그 작은 가슴 속에 숨어 있다가 그토록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다. 눈물과 함께 버릴 수 있었던 사랑,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대가로 가슴에 묻어두어야 했던 사랑은 아름다웠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랑에는 목적도 이해관계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목적만이 있었던 사랑은 아름답지 못한 사랑이다. 세월이 흘러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계산을 해보는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나를 찾아왔던 그 여자는 지금 가련하지만 그의 마음속 천국에서는 그지없이 행복할 것이다. 나는 가끔 아득한 날들의 사랑과 그리움을 참고 사는 남자들을 직장에서 본다. 그들의 넓은 가슴 속에도 푸르렀던 날에 은빛처럼 빛나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간직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억은 아주 잊혀진 옛 이야기인 양 고단한 생활 속에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간다. 생존 투쟁을 해야 하는 살벌한 무대에 선 남자들에게는 흘러간 사랑의 감상은 어울릴 수 없는 사치이며 용서될 수 없는 사회의 통념이다. 그
그저 땀 흘려 일하며 직장에, 가정에, 사회활동에 정열을 쏟고 살아갈 뿐이다. 삶은 좀처럼 우리에게 한 번쯤 심호흡을 할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봄날, 삶의 먼지를 툭툭 털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문득 바라본 꽃 한 송이의 기억은 옛날을 생각나게 하고 옛 생각은 다시 펼친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뚜렷하게 떠오른다. 미소 속에서, 담배 연기 속에서, 혹은 몇 잔의 술잔 속에서 그리움과 아련한 추억은 한편의 전설처럼 살아난다. 지금의 생활의 반려자가 그 사랑의 결실을 떼야 아무 미련과 아쉬움과 그리움이란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유행가의 가사처럼 헤어진 사랑의 이야기라면 전설은 슬프디 슬픈 것이다. 담배를 물고 허공을 보는 이도 있다. 술을 마시며 조용조용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도 있다. 함께 걷던 길을 회상해 보는 이도 있다. 최근에 들었다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영화처럼 들려주는 이도 있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 시절의 사랑의 이야기를 해금된 기사를 풀듯 들려준다. 글쎄, 이만 해도 나는 지금 40줄의 남자들의 고전적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에 관하여 남과 여의 근본적 차이가 없고 시대가 변해도 근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세태는 사랑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혹시 지금은 사랑도 계산돼 목적을 위하여 하는 세상이 된 것은 아닐까? 사랑의 감정이 촉매가 되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가문, 상당한 가세, 선망의 학벌, 동반 상승을 기대하는 신분의 매력 등이 촉매가 되어 인위적 짝짓기로 인공수정하는 세상이 된 건 아닌가 말이다. 세월이 흘러 변해도 나는 사랑의 본질은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얼굴 빨개지고 가슴 두근거리고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수뇌부가 좋고 러브스토리가 좋고 알퐁스 도대의 별이 좋고 소나기가 좋다. 얼마 전에 김혜수 씨가 주연한 첫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온 여자 아나운서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옛날이 생각났어요. 제 이야기를 쓴 것 같더군요. 그렇다. 우리는 모두의 가슴 속에 숨겨두었던 사랑의 소중한 기억을 들키고만 셈이다. 사랑의 그리움은 생활의 힘이 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고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위대한 힘을 내기도 한다. 만약 그대의 생활에 흠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을 죄악시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인류는 사랑을 규정짓지 못하고 말 것이다. 돈과 남자의 어깨.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순환일 때 그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재산 공개 1년 내내 합시다. 남의 통장을 들여다보는 재미랄까? 아니면 핫도판에서 남의 패를 넘겨다보고 싶은 심정이랄까? 그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때처럼 청빈이 빛나는 시절도 드물었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돈에 한이 맺힌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은 잠시 쇠고랑을 차더라도 또는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도 돈 좀 원 없이 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까지 신문과 TV에서 쏟아지는 비난이야 한동안 안 보면 될 것 아닌가? 아닐까? 글쎄 모르겠다. 사회 정의에 맞는 정답이 따로 있고 실리 추구용 정답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 대잔히 해본 정신나간 소리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다는 토지나 건물들을 헐값에 내놓고 있다는 뉴스에 적잖이 마음이 바빴던 사람이 많았다던데. 돈은 남자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수십억 원의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하고 주머니를 재봉틀로 박아버린 대부분의 직장 남자들에게 돈은 무엇인가? 돈에 관하여 몇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돈은 남자들의 혈색을 결정짓는 적혈구 같은 것이며 남자들의 어깨와 목을 한층 당당하게 하는 골절 환자의 깁스 같은 것이며 여자들 앞에서 남자임을 확인하는 지불 보증의 실질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방송국 선배 가운데 한 분은 지금의 어여쁜 아내와 결혼한 후 봉급이 괜찮은 직장임을 억지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항상 웃돈을 채워서 봉급 봉투를 자랑스럽게 던졌다고 한다. 1973년 아나운서가 됐을 때 나의 인사사령장엔 고작 월 3만 원의 급함이라고 씌어 있었으니까 그전 공무원 시절의 선배 아나운서들은 더 고생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골아 죽어도 체면을 차려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제나 지금이나 눈먼 돈이 어디 있는가? 그 무려 3만 원의 봉급으로 살자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했고 주머니 속에는 항상 재정적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 같은 동전 부딪히는 소리가 나곤 했다. 한 번쯤 객기를 부렸다가는 슬프디 슬픈 경제 공황이 몇 달씩 계속됐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주변머리 없는 남자들의 허기였다. 지금은 전반적인 경제력의 향상과 함께 현금 서비스다, 신용카드다, 외상을 해도 품위를 더해주는 멋진 외상 수법이 개발돼 그런 턱없는 피해는 없을 것이다. 우선 외상으로라도 손은 잡을 수 있으니까. 주머니 속의 동전 소리조차 멈추었던 어느 날의 퇴근 무렵에 맛본 난감함을 책상 서랍에서 대기 중이던 새잎의 동전이 해결해 주었을 때 나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1,000원짜리 몇 장의 위력을 보였던 그때 그 동전 새잎을 잊지 못하여 나는 요즘도 사무실 책상에 동전을 모아놓는 버릇이 있다. 남자에게 있어서 돈은 힘이며 위풍당당합니다. 하루에 몇 푼씩 강모의 주도 지어주는 용돈으로 그 여자의 남편은 혈색 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한다. 국수 한 사발 먹은 점심값을 놓치지 않고 먼저 내려는 기선잡기 쟁탈전도 알고 보면 큰 술값이 나왔을 때 제한적 행동을 펴기 위한 슬픈 몸싸움일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남자의 어깨는 여지없이 처지고 남자다운 호기는 자꾸 비굴한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아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것은 돈이 흔들어버리는 남자의 자존심이다. 자존심의 위기. 식물은 가뭄이 들거나 거름기가 약하면 서둘러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한다. 또 겨울을 앞두고 바람이 차가워지면 산짐승들은 털과리와 함께 피하의 지방을 쌓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다.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항상 돈의 위기와 갈증을 느끼면 돈을 모으는데 신경을 쓰게 된다. 혹시 그것이 부정하고 불법적이어서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불행의 시발이 될지도 모른다. 어떨까?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직은 당당한 남편 앞에 서서 발그레한 자기압수표 한 장을 착착 접어서 지갑에 넣어주면서 어깨 펴세요. 네? 할 수 있다면 그날부터 그 남자의 가슴 속엔 아내의 작은 숨소리가 함께할 것이며 부장님과의 술자리에서 지나친 애교를 떨지 않아도 될 것이며 늘 깐죽거리며 술값을 내는 부잣집 아들 녀석의 눈이 튀어나오도록 호기 있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가끔 돈을 줍는 꿈을 꾼다.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그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꿈이 되어 나타나는 것일까. 어려서부터 풍족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돈 앞에서 비굴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보다. 동전 한 잎을 줍고 나면 그 앞에 또 돈이 떨어져 있고 그걸 줍고 나면 그 옆에 또 돈이 떨어져 있는 그러다가 꿈을 깨고 나면 혼자 우습다. 복권에 당첨된 꿈을 한 번도 꾸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리 꿈이며 희망사항일지라도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은 구분이 되는 듯하다. 길에서 돈을 줍는 경우는 있지만 무더기로 쏟아지는 돈을 주울 기회가 생시에 온다면 꾸러기 카메라 말고는 없을 터인데 어쨌든 장관날이, 의원날이, 나리나리, 부자나리들 때문에 남자들의 주머니에서 상대적인 찬바람이 불고 남자들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다. 난 이렇게 글이라도 써서 고수의 원고료라도 받지만 이번 달 공급날도 어김없이 공급 봉투를 어떤 기대감으로 찢어보는 군상들의 모습이 처량하겠지. 늘어날 것도 줄어들 것도 없을 터이며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 그대 아내가 가진 통장으로 들어갈 것인데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눈치는 왜 보이는가? 하토하던 습관인가?